어머니, 제주도 효도 여행 어떠세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아들의 그 다정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제 나이 75, 일은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처음 가보는 제주도. 늦둥이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이젠 나도 보람된 노년을 맞이하는구나 싶었죠. 아들은 공항에서부터 다정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비행기 표를 끊어주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설명해주며 웃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아, 이제야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어요. 제주도 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던 순간까지.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감귤밭 한가운데 차가 멈췄습니다. 민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죠. 엄마, 여기서 잠깐 계세요. 저는 서울로 급히 돌아가야 해요. 왜, 여긴 어디야? 며칠 후에 다시 데리러 올게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없이 저는 낯선 감귤밭 한가운데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죠.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가 평생 숨겨온 비밀 통장이 있다는 것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세월의 온기는 이름 없는 삶들을 기억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옥입니다. 올해 75.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롯이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제 삶은 단순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늦은 밤에야 잠드는 나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죠. 제가 사는 동네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정겨운 골목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 시장 안쪽에 있는 순옥이네 반찬이라는 조그만 가게. 바로 제가 평생 일군 터전입니다. 나물 한 줌, 고등어 한 토막에도 정성을 담았고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맛있네요. 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존재는 아들 민수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겨우 4살이던 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이 아이만은 굶기지 않겠다. 그 민수가 어느덧 35이 되도록 제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벌도 기술도 없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일자리는커녕 아르바이트조차 하지 않으려 했죠. 민수야, 내가 이제는 나보다 벌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요즘 세상 몰라서 그래. 청년 취업률 엄청 낮아. 그럼 편의점이라도 뭔가 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일찍부터 고생하시는데 내가 편하게만 살고 싶겠어요? 나도 생각 중이에요. 그 생각이 몇 년째인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내 곁에 있고 밥이라도 잘 먹으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켠엔 불안이 커졌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불안이 절정에 이른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가 제대로 효도 한번 해드릴게요. 제주도 가보신 적 없으시죠? 응, 제주도. 항공권도 끊어놨어요. 숙소도 예약했고 렌터카도 빌렸고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75 평생 비행기라는 걸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 너머 섬이라는 제주도는 제게 그림 같은 장소였습니다. 민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챙길게요. 가게도 잠깐 쉬고 그냥 푹 쉬다 와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도 철이 들었구나. 이제라도 마음을 바꿨구나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가게 셔터를 내리며 민수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말했죠. 이 나이에 비행기라니, 민수야, 꿈만 같다.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진짜로 달라질 거예요. 김포공항은 평일 오전인데도 북적였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비행기 티켓을 받으며 저는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민수야, 비행기는 저렇게 생겼니? 나는 텔레비전으로만 봤지. 응, 곧 타보면 더 신기할 거려. 이륙할 때 귀 멍멍해질 수도 있으니까 사탕 하나 미리 까 드세요. 민수는 제 손에 사탕을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이나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민수야. 이제라도 너한테 이런 사랑을 받다니. 나는 복 많은 사람이구나. 비행기 문이 열리고 드디어 탑승.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 사이를 날아오를 때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민수야, 저기 봐. 다 구름이야? 응, 엄마, 저 밑엔 바다고요. 하늘 위에서 보는 세상은 정말 달랐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땅만 보며 살아온 저에게 하늘은 너무도 낯설고 동시에 황홀했습니다. 1시간 남짓 비행 후 드디어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아 렌터카를 타고 출발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숙소 가기 전에 잠깐 드라이브해요. 제주도 처음 오셨잖아요. 좋지. 뭐든 좋다. 창밖엔 해풍에 흔들리는 야자수. 시원하게 뻗은 도로, 간간히 보이는 말 목장과 감귤밭. 저는 창문을 살짝 내리며 말했다. 공기도 참 맑다. 이래서 제주 하나 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길이 점점 외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차는 감귤밭 사이로 난 좁은 시골길을 따라 점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주변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여긴 어디니? 숙소는 시내 쪽이라 하지 않았어. 응,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엄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수가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주위는 온통 감귤나무뿐. 하늘은 붉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내리세요. 뭐라고? 엄마,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야 해요. 잠깐만 여기 계시면 금방 다시 올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니? 여기가 어딘데? 민수는 시선을 피한 채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이에요. 며칠 뒤에 올게요. 그 말과 함께 민수는 제 핸드백을 차에 둔 채 제 손에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민수야, 야, 민수야. 제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감귤밭 사이로 퍼졌지만 민수의 차량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저 멀리 빨간 브레이크 등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엄마를 이 황량한 곳에 버리다니.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고 저는 감귤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손을 짚으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초가을 제주도의 밤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지갑도 없고 주변엔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함, 배신감, 두려움, 분노가 뒤엉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앉아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기라도 하면 민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겠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나 아직 안 죽었어.
벌떡 일어나 감귤밭 사이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발에 돌멩이가 차이고 나뭇가지가 다리에 긁혔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아주 희미하게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시골 농가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누구 없어요? 한참 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감귤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한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세요? 저 길을 잃었어요. 아들이 절 여기 두고 갔어요. 아주머니는 제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세상에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주머니는 저를 부축하듯 안으로 들였습니다. 세상에 얼굴이 다 부었어요. 발은 왜 이렇게 됐대요? 감귤밭에서 넘어지셨어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들이 절 거기 두고 갔어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고 깨끗한 수건을 건넸습니다. 잠시라도 씻고 이불 덮고 좀 누우세요. 그날 밤 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어버린 채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는 정성스레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된장국, 김치, 계란찜. 입에나 맞을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차린 건데.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날 저녁 아주머니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영희, 남편과 함께 이 농장을 운영하며 10년 넘게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분이시라면서요. 어디서 오셨어요? 강북구 미아동이요. 미아시장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해요. 어머. 혹시 순옥이네 반찬 가게? 큰 길에서 살짝 들어가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영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그 동네 살아요. 거기만 가면 사오던 김치, 고등어 조리 다 사장님 가게에서 산다더라고요. 그게 언니셨어요? 이 우연한 인연에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며칠을 고영희 씨 집에 머무르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던 어느 날, 저는 무언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영희 씨, 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럼요. 언니, 저 같아도 그건 못 참아요. 그날 밤, 저는 부엌 테이블 위에 종이와 펜을 놓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아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겠지.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민수도 모르는 그 통장,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은행 계좌 하나가 기억났습니다. 영희야, 나 서울에 통장이 하나 있는데 민수도 몰라. 혹시 내 딸 통해서 찾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니 도장,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저 내일 바로 연락해 볼게요. 그 통장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3억 가까이 되는 큰 돈, 남편이 생전에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 돈으로 나를 버린 놈한테 똑같이 돌려주자. 다음 날 아침, 고영희 씨 딸의 도움으로 통장 정리와 잔액 확인이 끝났습니다. 계좌에 찍힌 금액 2억 9,850만 원. 제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이 돈이 아직도 남아 있었구나. 당신이 날 지켜주고 있었던 거구나. 그 순간 저도 몰랐던 용기가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김순옥이라는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나 이 돈으로 민수의 정체를 파헤쳐 볼 거야. 어떻게요? 사설 탐정. 며칠 후 고영희 씨 사돈 지인을 통해 신뢰할 만한 탐정 한 명을 소개받았습니다. 말이 탐정이지. 사실상 은퇴한 경찰 출신이었고 은밀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를 만난 자리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절 제주도 감귤밭 한복판에 버렸어요. 이유는 결혼 때문이었고 장모 될 사람은 딸이 저와 함께 사는 걸 반대한다네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의 신상, 가족관계, 재정 상태까지 모두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6일 후 제 손에 탐정이 전해준 두꺼운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쥔 채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부터 눈을 의심할 내용이었습니다. 민수의 약혼녀, 김미영. 겉보기엔 교양 있고 직장도 다닌다고 했지만 실상은 무직 상태. 부모 역시 수억 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미영의 어머니는 수차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김미영 측의 부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시도했다는 금융거래 기록도 있었죠. 그래서 날 제주도에 버린 거구나. 그 집을 팔 생각이었구나. 저는 덮어두었던 마지막 감정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참고 참았다. 이젠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영희야, 편지를 좀 써야겠어. 익명으로. 편지요? 그래, 김미영 엄마한테. 그리고 민수한테도. 저는 종이를 꺼내 두 장의 편지를 정성껏 썼습니다. 하나는 김미영 어머니 앞으로. 귀하의 딸이 결혼하려는 상대는 자신의 어머니를 감귤밭에 유기한 자입니다. 그 증거로 사진과 위치 정보를 첨부합니다. 자녀의 앞날이 걱정된다면 이 결혼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제보자. 또 하나는 민수에게 김미영 씨 가족의 채무 내역, 다단계 연루 정황, 실제 무직 상태인 이력, 모두 당신 손에 쥐어줄게.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속아주는 거겠지. 엄마를 버린 당신에게 편지는 각각 다른 날, 다른 지역에서 우편 발송되도록 고영희 씨가 도와주었습니다. 이건 진짜 멋진 한 방이에요. 언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민수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리고 며칠 후 고영희 씨 딸에게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미영 엄마가 결혼을 반대했대요. 페류나에게는 딸 못 보낸다고. 민수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집을 담보 잡은 상황에서 파혼까지 맞이했으니 당연했겠지요. 며칠 후 저는 감귤 상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희 씨 농장에서 직접 딴 싱싱한 감귤들을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손편지 한 장을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버린 그 감귤밭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 내가 엄마를 외면한 그 땅에서 나는 다시 일어섰다. 곧 집으로 돌아갈 테니 기다려라.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구나. 김순옥. 그 상자는 제주도에서 서울 민수의 집 앞으로 택배 발송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감귤 농장으로 되어 있었고 내용물은 평범해 보였지만 실상은 복수의 마지막 도화선이었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고영희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이젠 겁나는 게 없어. 서울 올라가서도 연락 주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요. 그래,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여기서 무너졌을 거야.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갈 때의 그 순진한 엄마가 아니라 세상의 냉혹함을 똑똑히 깨달은 전사. 김순옥이란 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마당에서 허둥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감귤 상자를 들고 당황한 얼굴이 역력했습니다. 민수야. 제 목소리에 그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공포와 후회,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냐고 묻고 싶은 거니?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자. 더 이상 마당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니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고요하게 민수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엄마를 제주도 감귤밭에 버린 이유 다 알아. 어머니 죄송해요. 그게 김미영이란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래서 이 집을 팔아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탐정이 조사한 서류였고 집 담보 대출 신청 내역까지 포함된 자료였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보였니? 그동안 널 믿고 살았던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했니?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어. 단, 조건이 있어. 민수는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이 집은 이제 공동명의로 한다. 둘째, 넌 바로 일자리를 구해서 독립할 준비를 해. 셋째, 이 통장에 있던 3억 중 절반은 내 노후 자금으로 지킬 거야. 나머지 절반만 내게 넘기겠다. 그 말에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욕심이 들었겠죠. 하지만 더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할게요. 그날 저녁 저는 방에 들어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귤향이 나는 듯한 밤 공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진심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이력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자리 알아보러 다녀올게요. 편의점도 좋고, 식당도 좋고, 뭐든 시작해보려고요.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설픈 핑계도 없었고 불만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책임지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마다 그는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묘한 성취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부터는 월급 받으면 생활비 조금이라도 드릴게요. 아니다, 민수야. 내 생활에 먼저 써.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은 집 공과금으로 내려. 이건 공동명의니까. 저도 달라졌습니다. 민수에게 모든 걸 쏟아붓던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오롯이 제 삶을 위한 일들을 하나둘 찾아가기 시작했죠. 복지관 요리교실에 등록했고 수요일마다 자원봉사로 경로당 점심을 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친구들과 등산을 다녔고 일요일엔 동네 아이들에게 반찬 만들기를 가르쳤습니다. 할머니, 김치볶음밥도 해주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나도 나로 살아가는구나. 민수와 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모자의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제 말에 자주 웃으시네요. 너도 요즘은 사람 말을 듣지 않니?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어느덧 제주도 사건이 있은 지 꼭 1년이 되던 날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름에 제주도 다시 가보실래요? 제주도. 이번엔 진짜 여행이에요. 감귤밭도, 렌터카도 다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 땅에 다시 발을 딛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민수의 눈빛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좋아. 대신 영희도 만나야 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인생의 은인이시잖아요. 제주도에 다시 도착한 날, 하늘은 청명하게 맑았고, 공기는 지난해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렌터카에 오른 민수는 작년과 같은 길을 조심스럽게 달렸습니다. 이번엔 목적지를 정확히 정하고 움직이는 길이었죠. 감귤밭 앞에 도착했을 때 차 안의 공기가 잠시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어머니를 버렸던 그 자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 이제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난 장소야. 민수는 조용히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고,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됐어. 민수야. 너도 그만 마음 내려놔라. 우리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날 오후, 우리는 고영희 씨의 농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영희 씨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반겼습니다. 순옥 언니. 정말 오셨네요. 너무 보고 싶었어. 영희야. 너 없었으면 나 못 돌아왔을 거야. 민수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대신 인생을 지켜주셨어요. 영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얼굴이 사람 됐네. 앞으로 잘해. 아들. 제주에서의 3박 4일은 진짜 가족 여행 같았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도 갔고, 올레길도 걸었고, 민수는 밤마다 여행 일정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회복의 여정이었죠.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무렵,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 누구니? 직장에서 만났어요. 아주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며칠 후, 민수는 여자친구 은정 씨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깔끔한 인상, 정중한 말투,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은정아. 우리 민수 잘 좀 부탁한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수가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저를 바라보며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외면하고 상처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다시 품어주셨고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벅찼어. 지금 저는 77살. 며느리와 함께 살며 손자의 재롱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영희와 통화하며 그때의 감귤밭 이야기를 웃으며 떠올리죠. 언니.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70대에 그렇게 복수를 하다니. 영희야,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생은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란 걸.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용기. 그것이 곧 내 사람들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월의 온기는 이름 없는 인생들의 진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